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군대식 사랑의 매. 뭐 그런 겁니다. 휴가 나온 말년 병장이 면회 온 엄마 앞에서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심지어 뻔뻔하게 아들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탁자 밑으로는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고 위에서는 돈을 뺏는 상황. 짧은 한숨을 쉰 그녀가 전화 한 통을 걸자 5분 만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투스타 사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90도로 경례를 박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두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병장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알량한 권력만 믿고 약자를 짓밟던 악마가 진짜 계급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참교육. 잠시만요. 이 통쾌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행운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흔히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자주 하는 그곳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찢어밟힐 듯 매서웠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탓에 도로변에 쌓인 눈은 시커먼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오후 1시 원통 버스터미널 앞은 묘한 활기와 우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의 도살장 끌려가는 듯한 표정과 아들을 보러 온 부모들의 들뜬 표정이 교차하는 공간.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짙은 회색 울 코트에 검은색 가죽 장갑, 그리고 목을 감싼 무채색 머플러. 화려하진 않으나 옷감의 질이나 몸에 배어있는 절제된 동작에서 범접하기 힘든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관 백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박힌 계급장 대신 21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백설이는 입김을 길게 내뿜으며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헬기를 타고 연병장에 내리거나 사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1호차로 통과했을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수행비서 한 명 대동하지 않고 홀로 왔다. 아들 유민우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엄마 제발. 그냥 평범하게 와줘. 나 튀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일주일 전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군 생활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설이의 촉이 뇌리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에 가까웠다. 백설이는 택시기사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면회 장소로 지정된 부대 앞 숯불갈비집 을지회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당 안은 이미 삼겹살 굽는 연기와 병사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야, 많이 먹어라. 들어가면 또 짬밥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 백설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주시했다. 약속 시간인 1시 10분이 지났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1시 20분을 넘길 무렵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백설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군인. 헐렁한 전투복 상에 푹 눌러쓴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앙상한 턱선. 입대 전 헬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탄탄했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기근에 시달린 난민처럼 말라버린 청년이 서 있었다. 민우야. 백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민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다. 엄마. 민우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챘다. 왼쪽 다리에 무게를 싣지 못하고 있었다. 앉아, 일단 앉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다리는 왜 그래? 백설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우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뒤로 획 뺐다. 아니야. 훈련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백설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참으며 짐짓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래, 겨울엔 조심해야지. 뭐 먹고 싶어? 소갈비 시킬까? 아니, 그냥 돼지갈비 먹을래. 빨리 나오는 걸로. 민우는 계속해서 식당 입구와 시계를 번갈아 보았다.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숯불 위에 올려졌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었다. 민우야. 엄마 봐. 백설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민우가 엄마와 눈을 마주쳤다.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흰자 위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면 부족, 영양실조,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너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말해. 부대에서 누가 괴롭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물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이 테이블 위로 찰랑거렸다. 백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의 소매를 걷어 올리려 했다. 손 좀 보자. 왜 이렇게 떨어? 하지 마. 놔두라고 좀. 민우가 거칠게 뿌리치던 그 찰나 걷어 올려진 전투복 소매 안쪽으로 백설이의 매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손목 안쪽 동맥이 흐르는 얇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찍힌 둥근 화상 자국들. 하나가 아니었다. 셋, 넷. 담뱃불로 지저끈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진 시퍼런 멍 자국들. 백설이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었다. 유민우. 이거 뭐야? 백설이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령관의 서슬 퍼런 냉기가 흘러나왔다. 민우는 사색이 되어 소매를 황급히 내렸다. 모기 물려서 긁은 거야. 한겨울 원통에 모기가 산다고. 너 지금 엄마를 바보로 아는구나. 백설이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시끄러운 소음이 들이닥쳤다. 아따 춥다 추워. 야 자리 있냐? 전투복 상에 단추를 두어 개 풀어 헤치고 베레모는 삐딱하게 쓴 병장 한 무리가 들어왔다. 개구리 마크가 박힌 병장 계급장, 그리고 오버로크 쳐진 명찰에는 황대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의 뒤로는 껌을 짝짝 씹는 상병 2명이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휴가 나온 다른 이등병들이 밥을 먹다 말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다. 그 구역의 포식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황대식은 식당을 휘둘러 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유민우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이게 누구야? 우리 패급 유민우 아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민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이병 유민우. 식사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컸지만 공포에 질린 비명처럼 들렸다. 황대식은 킬킬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흑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채 백설이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까지 거리낌 없이 걸어왔다. 앉아. 임마. 밖에서 보니까 반갑네? 어머니 오셨냐? 황대식은 백설이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돈 좀 있어 보이는 아줌마 혹은 먹잇감의 보호자 정도로 인식하는 끈적한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줌마. 제가 민우 많이 아끼는 선임 황대식 병장입니다. 민우가 군 생활을 아주 스펙터클하게 잘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교육 좀 시키고 있습니다. 스펙터클이라는 단어에 담긴 조롱. 백설이는 아무런 대꾸 없이 황대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의 민간인 아줌마라면 당황해서 인사를 받거나 굽신거렸겠지만 백설이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작전지도 위에서 적의 좌표를 찍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 서늘한 침묵에 황대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었다. 야 유민우. 너네 엄마는 원래 이렇게 예의가 없으시냐? 선임이 인사를 하는데 씹으시네. 퍽.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황대식의 손바닥이 유민우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고깃집의 소음을 뚫고 백설이의 귀에 꽂혔다. 민우의 고개가 앞으로 꺾이며 베레모가 벗겨져 숯불 불판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베레모를 주워들며 고개를 조아렸다. 덜덜 떨리는 손, 터질 듯 붉어진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아들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황대식은 아예 민우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백설이를 보며 뻔뻔하게 웃었다. 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군대식 사랑의 매, 뭐 그런 겁니다. 민우가 좀 굼뜨거든요. 아, 배고픈데 고기 좀 같이 먹어도 되죠? 황대식은 대답도 듣지 않고 민우의 앞접시에 놓인 잘 익은 돼지갈비 한 점을 손가락으로 집어 자신의 입에 쳐넣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백설이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인내라는 퓨즈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맛있네. 야, 민우야, 지갑 꺼내봐. 황대식이 우물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네? 지갑 말입니까? 새끼야. 나올 때 담배 다 펴서 한갑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네. 너네 엄마한테 용돈 좀 받았을 거 아냐? 빨리 내놔. 형 복귀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갈취. 그것도 부모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민우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우가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하자 황대식이 민우의 손목을 낚아채며 인상을 썼다. 아니, 지갑을 통째로 달라고. 답답하게 구네 진짜. 황대식이 민우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민우가 거부하려 몸을 비틀자 황대식은 테이블 밑으로 민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민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엎어졌다. 그 충격으로 물컵이 쓰러지고 물이 백설이의 코트 위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쏠렸다. 황대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아씨야, 너 때문에 어머니 옷 다 젖었잖아. 똑바로 안 해? 그때였다. 그 손때. 낮지만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백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코트를 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은 오직 황대식이라는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뭐요? 황대식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손 당장 주머니에서 빼. 백설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색출하여 신문실 의자에 앉혀놓고 내려다보는 방첩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너 이름이 황대식이라고 했나? 백설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 기세에 눌려 황대식의 뒤에 서 있던 상병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군 생활은 내가 끝장낸다. 원통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군 생활은 내가 끝장낸다. 백설이의 선전포고는 갈빗집의 소음을 뚫고 황대식의 고막에 정확히 꽂혔다. 하지만 그 경고는 황대식에게 위협이 아닌 코미디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푸하하. 야, 들었냐? 이 아줌마가 내군 생활을 끝장내신단다. 와, 진짜 요새 아줌마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황대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적거렸다. 그 모습은 흡사사파리 투어버스를 공격하는 원숭이처럼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날뛰는 꼴이었다. 아줌마, 여기가 사회인 줄 아세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코앞이라고요. 당신이 밖에서 뭐 학부모회 회장을 하든 부녀회장을 하든 여기선 제가 법이고 제가 왕입니다. 아시겠어요? 황대식은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팍 소리나게 쏟아버렸다. 튀어오른 소주 방울이 백설이의 구두를 적셨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민우가 사색이 되어 백설이의 팔을 붙잡았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땀으로 축축했다. 민우야. 비켜라. 엄마 제발. 나 부대 들어가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황 병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셔서. 민우는 울먹이며 황대식에게 고개를 숙였다. 살기 위해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해야 하는 아들의 비참함. 백설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었다. 황대식은 턱을 괴고 그 광경을 즐겼다. 야 유민우. 너 효자다. 근데 어쩌냐. 내 엄마가 선을 넘으셨네. 너 오늘 복귀하면 알지. 세탁실로 바로 튀어와라. 세탁기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겠다. 세탁기 안에 사람을 넣는다. 그것은 12사단 내 악습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고문이었다. 좁은 통 안에 사람을 구겨넣고 물을 뿌리는 짓거리. 백설이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손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신고하시게? 하세요 해. 일일이 누르시든가 아니면 국방 헬프콜 1303 누르시든가. 그거 눌러봤자 조사 나오는 헌병 수사관 형님, 나랑 호영호제하는 사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황대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위협적인 덩치로 백설이를 내려다보며 윽박질렀다. 이 아줌마가 진짜 황대식이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비서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도 있는 목소리. 백설이는 황대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또렷한 발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나다. 방첩사령관 중장 백설이다. 현재 위치 12사단 앞 을지회관. 지금 즉시 12사단장, 헌병대장, 감찰참모 전원 집합시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속도로 이동하라고 전해. 5분 준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방첩사령관 중장 전시 상황.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게다가 백설이가 내뿜는 기세는 방금 전까지의 아줌마와는 차원이 달랐다. 30년간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며 굳어진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살기 어린 위압감. 황대식은 순간 멈칫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뒷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참나. 연기 대상감이네. 방첩사령관. 중장. 아줌마 2스타 3스타가 무슨 동네계 이름인 줄 아세요? 어디서 사기칠 걸 쳐야지. 황대식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야, 봤냐? 우리 민우 어머니가 연기 지망생이셨나 봐. 2스타를 5분 안에 부르신단다. 야, 5분 뒤에 아무도 안 오면 아줌마가 우리 술값 다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였다. 밖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에엥, 에엥. 하나가 아니었다. 멀리서부터 겹쳐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니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을지회관 주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대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창가에 앉아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다. 뭐야? 무슨 일 났어? 저거. 사단장 성판 아니야? 황대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붉은색 성판에 별 2개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 그 뒤를 따르는 헌병대 순찰차 3대 그리고 무장 병력을 태운 5분 대기조 트럭까지. 12사단 본부의 핵심 전력이 고작 고깃집 하나를 포위하고 있었다. 설마. 황대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뒤에 있던 상병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문으로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식당 출입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전원 동작 그만. 그대로 대기.
헌병들이 들이닥치며 식당 내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정모가 삐뚤어질 정도로 급하게 달려온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왼쪽 가슴에 달린 휘장과 어깨에 계급장이 번쩍였다. 제12보병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었다. 최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와 백설이 앞에 섰다. 쾅! 발을 구르는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철민, 사령관님의 방문을 신고합니다. 그 순간 황대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식당 안은 진공 상태가 된 듯 정적이 흘렀다. 숯불 타는 소리와 사단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황대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하늘처럼, 아니 신처럼 여기던 사단장이 고작 이등병의 엄마에게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뼈가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백설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철민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관리를 아주 훌륭하게 하더군.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비꼬음이었다. 최 소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국군방첩사령관, 군내의 모든 정보와 감찰권을 쥔 국방부 장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실세 중의 실세.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그것도 사복 차림으로 분노에 찬 상태로 나타났다. 송구합니다.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해 영접이 늦었습니다. 영접? 내가 지금 밥 얻어먹으러 온 것 같나? 백설이가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황대식을 가리켰다. 내 아들 유민우 이병의 선임이라는 자다. 이름은 황대식. 최 소장의 시선이 황대식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내 놈이 감히 내 목을 조르는구나라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황대식은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이 찔끔 새어나왔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황대식이 뭐라 변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백설이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저 병사가 내 면전에서 내 아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하더군. 심지어 나를 협박까지 했어. 방첩사령관인 나를 말이야. 최 소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민간인 폭행도 모자라 상관 모욕, 그것도 3스타를 협박했다니. 이건 단순한 영창감이 아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박성훈입니다. 지금 당장 저 병사를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욕, 특수폭행, 공갈 협박, 그리고 국군 조직법 위반이다. 수갑 채워. 알겠습니다. 체포해. 헌병대장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황대식을 제압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장난친 겁니다. 민우야. 말 좀 해봐. 장난이었다고. 황대식은 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진 채로 발버둥치며 유민우를 찾았다. 하지만 유민우는 백설이의 등 뒤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입 닥쳐. 내 놈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최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백설이는 손수건을 꺼내 젖은 코트를 닦는 척하며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대식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들 민우를 돌아보았다. 민우야. 엄마. 아니 사령관님. 민우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정한 엄마가 갑자기 군대의 정점의 선장군이 되어버린 상황. 백설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와서. 엄마가 군인이라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엄마로서 널 지키려는 거야. 여기선 엄마 말 들어. 백설이는 다시 최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표정에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을지회관 전체 통제해. 외부인 출입 막고 기자들 접근 차단해. 지금부터 이곳을 임시 조사실로 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소속 중대장 행정보급관
대대장 전원 호출해. 10분 내로 튀어오라고 해. 늦으면 옷벗을 각오하라고 전하고. 백설이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12사단의 환부를 도려내기로 작정했다. 피가 튀고 살이 깎여나가더라도 썩은 부위를 남겨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헌병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빠져나갔다. 텅 빈 식당, 고기 굽는 냄새 대신 화약 냄새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백설이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그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황대식이 무릎을 꿇고 앉혀졌다. 시작하지. 백설이가 턱짓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작이었다. 을지회관의 블라인드가 모두 내려졌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어두침침했고 천장의 형광등만이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황대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자신의 처형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건장한 헌병 수사관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백설이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황대식,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주겠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면 넌 군 교도소에서 썩다가 늙어 죽게 될 거다. 알겠나? 황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박힌 반항심 때문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차피 폭행이다. 영창 15일 길어야 휴가 제한이다. 밖에서 백 좀 쓰면 된다. 그의 얄팍한 생각을 읽은 듯 백설이가 코웃음을 쳤다. 단순 폭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헌병대장, 저놈 관물대랑 생활관 수색 결과 나왔나? 예, 방금 1차 보고 들어왔습니다. 헌병대장이 태블릿 PC를 백설이에게 건넸다. 백설이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은조렸다. 재밌군. 황대식 병장 관물대에서 발견된 물품 리스트. 타 병사 명의의 신용카드 5장, 대포 통장 3개, 그리고 다량의 현금 300만 원. 거기다 미개봉된 PX 홍삼 세트 20박스. 백설이가 고개를 들어 황대식을 보았다. 이게 다 뭐지? 군대에서 장사라도 했나? 황대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게 애들이 맡겨놓은 겁니다. 제가 관리해준다고. 관리? 남의 카드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서 베팅하는 게 관리인가? 백설이가 태블릿 화면을 황대식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사이버 수사대가 원격으로 접속해 확보한 황대식의 접속 로그였다. 후임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고 돈 잃으면 후임들 패서 집에 전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또 도박하고 너 이거 도박 개장죄의 공갈, 사기, 협박까지 추가되는 거 알지? 아,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민우야. 백설이가 옆에 앉아있던 아들을 불렀다. 이리 와서 내 몸에 난 상처 사단장님께 보여드려. 유민우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옷이 벗겨지자 지켜보던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흡! 민우의 마른 몸은 그야말로 도화지였다. 악마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찬. 배와 가슴에는 군화발로 차인 시퍼런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옆구리와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화상 자국이 10여 개가 넘었다. 심지어 허벅지 안쪽에는 예리한 커터 칼로 그은 듯한 흉터까지 보였다. 에이, 이게만도 못한 새끼가. 최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야. 고문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도 포로한테 이렇게는 안 해.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황대식, 내 아들이 내 샌드백이었나? 스트레스 풀고 돈 나오는 자판기였어? 그때 식당 밖에서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스타렉스 베노대. 번호판도 없고 부대 마크도 없는 일명 방첩사 기동 타격대 차량이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에는 국군방첩 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령관님, 수사단 도착했습니다. 수사단장이 백설이에게 격려했다. 좋아. 지금 즉시 12사단 영연대 영대대로 진입해. 목표는 황대식과 관련된 모든 인원이다. 동기, 후임, 그리고 이를 방조한 간부들까지 싹 다 잡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은 국방부 장관 승인받아서 날아오고 있으니까 선조치 후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황대식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이등병의 엄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진짜 이빨을 드러낸 순간 하위 포식자는 그저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했다. 자, 이제 시작이야. 2라운드 가자. 백설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다음 타깃을 지목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대대장과 중대장, 행정보급관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을지회관은 더 이상 고깃집이 아니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수사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야전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방첩사 수사 요원들은 식당 주방까지 점거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백설이는 중앙 테이블에서 갓 출력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미간 주름은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피로 쓰인 기록이었다. 사령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수사단장 김대령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표지에는 202X년 부대 사건 사고 처리부라고 적혀 있었고 대회비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6개월 전 황대식 병장이 소속된 3중대에서 발생한 계단 실족 사고 기록입니다. 백설이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일병 박정훈. 야간 점호 준비 중 급하게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짐. 좌측 대퇴골 복합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 의병 제대 조치. 겉보기엔 흔한 군대 내 안전사고였다. 하지만 백설이의 눈은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과 군의관 소견서의 작은 글씨를 놓치지 않았다. 김대령. 사람이 계단에서 구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지? 팔을 뻗어 머리나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손목이나 팔꿈치에 타박상이 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봐. 상체는 너무 깨끗해. 마치 차렷 자세로 떨어진 것처럼. 다리만 박살이 났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건 실수로 구른 게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밀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맞기 싫어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지. 수사단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희가 박정훈 일병과 당시 같은 생활관을 썼던 전역자를 긴급 수소문해서 통화했습니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단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거 사고 아니에요. 정훈이 황 병장한테 매일 맞았어요. 그날도 점호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화장실로 끌려가서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집에 가고 싶다고. 차라리 병신이 되는 게 낫다고. 을지회관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살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부러뜨려야 했던 21살 청년의 절규.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안전사고로 덮어버린 지휘관들. 백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더 있어? 또 덮은 거 뭐 있나? 하나 더 있습니다. 3개월 전 이등병이 국방 헬프콜에 황대식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태블릿 화면을 띄웠다. 인트라넷 망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였던 김민수 이병은 일주일 뒤에 최전방 GOP 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명분은 전투병력 보강이었지만 사실상 유배였습니다. 백설이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쫓아내. 내부 고발자를 제거해서 입을 막아?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야? 조폭 집단이지.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신고가 묵살되고 신고자가 사라지는 것을 본 병사들은 학습했을 것이다. 신고해봤자 나만 죽는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절망적인 침묵이 황대식이라는 괴물을 키운 자양분이었다. 백설이는 옆에 서 있던 12사단장 최철민 소장을 노려보았다. 최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감찰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저 기록에 도장 찍은 군의관까지 싹 다 불러.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은닉이야. 공범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당장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부러진 박정훈 일병, 지금 민간인이겠지만 찾아가. 치료비, 보상금, 아니 사죄를 털어서라도 배상해. 국방부 차원에서도 소송 걸어서 배상받게 해줄 테니까. 백설이는 다시 아들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구석에서 헌병이 건네준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만약 오늘 자신이 오지 않았다면 민우도 저 서류 속의 이름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원인 미상의 사고 혹은 군 복무 부적응 자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백설이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썩은 판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민우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오후 4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인제의 산자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삼중대장 김대위와 행정보급관 이 상사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을지회관으로 끌려왔다. 두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특히 배가 나온 행정보급관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간부한테 이러면 됩니까? 앉아. 백설이의 짧은 명령. 두 간부는 강제로 의자에 앉혀졌다. 그들 앞에는 백설이와 사단장 최철민,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황대식이 있었다. 사단장님. 중대장입니다.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황 병장이 좀 거칠긴 해도 애가 리더십이 있어서 중대를 잘 이끌었습니다. 훈련 성적도 좋고요. 김대위가 최 소장에게 매달리듯 변명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싸늘하게 외면했다. 입 다물어. 내 놈이 말하는 리더십이 후임병 갈취하고 패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군기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상사. 백설이가 행정보급관을 불렀다. 예, 사령관님. 자네 황대식 병장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더군. 황 병장 휴가 나갈 때마다 자네 차로 터미널까지 태워주고. 백설이가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황대식의 계좌 내역이었다. 황대식이 후임들한테 뜯은 돈 중에 일부가 자네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 매달 30만 원씩. 명목은 회식비 지원이라는데 그 돈으로 자네가 회식 한 번이라도 시켜준 적 있나? 이 상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게 애들이 고생하니까 제가 고기 사주려고 모아둔 겁니다. 나중에 저녁할 때 주려고. 거짓말. 구석에서 유민우가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민우는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행보관님. 제가 황 병장님한테 맞아서 코피 흘리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셨잖아요. 적당히 해라, 피 묻으면 귀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황 병장님이 준 양주 행정반에서 둘이 나눠 마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너 이등병이 어디서 간부한테. 이 상사가 벌떡 일어나려다 헌병에게 제압당해 어깨가 꺾였다. 백설이가 천천히 걸어와 이 상사의 코앞에 섰다. 병사가 병사를 괴롭히는 건 폭력이다. 하지만 간부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이득을 취하는 건 그건 배신이야. 내 놈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에 대한 배신이고 자네들을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 대한 배신이다. 백설이의 시선이 김대위에게로 옮겨갔다. 중대장, 자네는 마음의 편지함 열쇠 가지고 있지? 민우가 쓴 편지 읽었나? 읽고도 찢어버렸지? 귀찮으니까. 부대 시끄러워지면 진급 막히니까. 황 병장이 알아서 군기 잡아주니까 편해서. 김대위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너희 둘 지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이다. 헌병대 압송에서 구속 수사해. 뇌물수수, 직무유기, 가혹행위 교사 및 방조. 군 검찰에서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도록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연금? 기대하지 마. 퇴직금도 없을 줄 알아.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처자식? 내 아들도 내 처자식이야. 너희가 짓밟은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고. 끌고 가. 헌병들이 두 간부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황대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뒷배라고 믿었던 간부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야 자신이 완전한 고립무원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자, 이제 너만 남았네. 황대식. 백설이가 황대식을 내려다보았다. 을지회관의 밤은 깊었지만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백설의 중장은 사단장실 소파에 앉아 법무참모가 가져온 법전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사령관님.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황대식 병장의 전역이 3일 남았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일단 전역을 시키고 사건을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첩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부대 부담도 줄일 겸. 관례? 백설이가 법전을 탁 덮으며 법무참모를 쏘아보았다. 민간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 초범이고 반성문 쓰고 변호사 써서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게 뻔해. 그럼 그놈은 술 마시면서 군대 별거 아니네 떠들고 다니겠지.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들을 우롱하는 거야. 하오나 전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군인사법 제40조 사항.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백설이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였다. 지금 당장 황대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해. 혐의는 특수가혹행위, 공갈, 협박, 상습도박, 그리고 뇌물공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고. 구속. 말씀이십니까? 그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고 전역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재판 끝날 때까지 놈은 군인 신분이야.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 세워서 군 형법의 매운맛을 보여줘.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민간 법원보다 군사법원이 형량이 훨씬 세고 엄격하다는 건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법무참모 똑바로 들어. 이 사건 합의는 없다. 내가 피해자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 낼 거야. 검찰관한테 전해. 구형량 최대치로 때리라고. 집행유예 따위 나오면 내가 군 법무관들 옷 다 벗길 줄 알아. 아,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 시각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있던 황대식은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헌병 수사관의 통보에 절규했다. 뭐? 구속? 야, 나 3일 뒤면 전역이야. 민간인이라고. 황대식, 넌 이제 전역 못해. 재판 끝나고 형 확정될 때까지 넌 군인이다. 아니, 군인도 아니지. 넌 이제 미결수다. 헌병이 황대식의 가슴에 달려있던 병장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거나. 우리 엄마 불러. 변호사 부르라고. 황대식은 철창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갑뿐이었다. 사회로 나가는 문은 영원히 닫혔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녁 날짜는 이제 구속 1일 차라는 새로운 카운트다운으로 바뀌어 있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냉혹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대식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땅, 땅, 땅. 군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황대식의 다리가 풀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다. 아, 안 돼. 판사님, 우리 대식이 3일 뒤면 제대해요. 1년 6개월이라니요.
하지만 헌병 교도관들은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황대식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피고인 이동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 집에 못 가요? 저 저녁은요? 저녁증은요? 황대식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교도관은 대답 대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황대식의 군 생활, 아니 20대 청춘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 신입 수용동. 황대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갈색 수의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 아니었다.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병장 황대식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찰은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흰색 천에 검은 글씨로 쓰인 2405라는 숫자만이 박음질되어 있었다. 2405번. 여기가 내 방이다. 교도관이 가리킨 곳은 1.5평 남짓한 독방이었다.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오는 시멘트 바닥, 그리고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저기, 교도관님. 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판결 못 들었나? 540일이다. 540일이요? 황대식은 털썩 주저앉았다. 친구들은 복학하고 여행 가고 취업 준비를 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이 좁은 방에서 썩어야 한다. 들어가. 교도관이 그를 밀어넣고 철문을 닫았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황대식은 철문에 매달려 밖을 보려 했지만 보이는 건 굳게 닫힌 회색 문뿐이었다. 꺼내줘. 잘못했어요. 민우야. 민우야 한 번만 살려줘. 사령관님. 제발이요. 그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돌아오는 건 옆방 수감자의 짜증 섞인 고함뿐이었다. 아, 존나 시끄럽네. 신입 조용히 안 해? 황대식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저녁 D-3일. 그 숫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건 전과자라는 낙인과 끝이 보이지 않는 징역의 시간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12사단 위병소 앞. 모든 조치를 끝낸 백설의 중장이 검은색 세단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유민우가 서 있었다. 민우는 의병 전역 대신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기로 결심했다. 다만 부대는 후방의 행정부대로 옮겨지게 되었다. 민우야. 내 어머니. 속이 좀 시원하니? 백설이가 묻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그늘이 걷혀 있었다. 네. 이제 잠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다. 그거면 충분해. 백설이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잡아주고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제 원통의 하늘은 유난히 시리도록 파랗다.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감옥의 시작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진정한 봄의 시작이었다. 백설이는 운전병에게 짧게 명령했다. 출발해.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뒤이어 위병소 근무자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 힘찬 구호 소리가 원통의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정의는 지켜졌고 악은 격리되었다. 그것으로 족한 결말이었다. 이런 젠장, 한미동맹을 위해 보냈더니 돌아오는 건 저녁 지원서랑 초음파 사진뿐이야.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전례 없는 스캔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마다 최정예 여군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는 임신 전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를 부르게 만든 것은 미군 보급품이 아닌 어김없이 한국 남자였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심장이 뛰던 그녀들이 어째서 이 땅의 남자들 앞에서 그토록 쉽게 군복을 벗어 던지는 걸까요? 이 황당무계한 사태의 시발점에는 그 누구보다 강인했고 그 누구보다 한국 남자를 벌레 보듯 멸시했던 한 명의 여군, 블랙호크의 강철 날개라 불리던 케이트 오스틴 상사가 있었습니다. 철갑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스캔들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녀의 아찔하고도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트 오스틴, 계급은 상사.
소속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 제2보병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지상의 먼지와 기름 냄새 대신 상공의 차가운 바람과 희박한 공기를 마시는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도어거너이자 최선임 승무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 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산맥과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에서 수십 번의 실전 비행을 완수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과도 같았다. 텍사스의 목장딸로 태어나 남자 형제들 틈에서 자란 그녀는 여성이라는 굴레를 찢어버리기 위해 군대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악착같이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약간의 냉소와 강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웬만한 위관급 장교들조차 그녀 앞에서 함부로 말을 섞지 못했다. 그런 그녀에게 대한민국 파병은 실전의 긴장감이 제거된 따분하기 짝이 없는 휴가나 다름없었다. 철책선 너머의 적은 그저 상상 속의 존재일 뿐 그녀가 마주하는 현실은 기름칠 잘된 톱니바퀴처럼 단조롭게 돌아가는 기지 생활과 주말의 외출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한국 남자들을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미군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나라였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 그리고 여자보다 더 곱상하게 생긴 남자들. 그것이 그녀가 이해하는 한국의 전부였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녀의 조롱거리였다. 훈련장에서 마주치는 한국군 장병들은 하나같이 앳되고 약해 보였다. 그녀의 동료들이 한국 여자들과 가벼운 만남을 즐기고 돌아와 늘어놓는 무용담 속에서 한국 남자들은 언제나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패배자로 그려졌다. 그 친구들 자기 여자 하나 지킬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하늘을 찌른다니까. 동료들의 낄낄거림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녀가 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반쪽짜리 주권을 거대한 성조기 아래에 자발적으로 맡겨놓고 그 그림자 아래서 잠시의 평화를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들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여단 본부는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끝날 때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임신을 이유로 전역을 신청하는 여군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우연한 일탈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분기별로 꾸준히 늘어나자 지휘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모두 한국 남자라는 점이었다. 사랑에 빠졌다는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진지했고 군 생활에 대한 미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정예 여군들이 왜 유독 이 땅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 군복을 벗어 던지는 것일까? 여단장인 대령은 인사참모를 불러 비공식적인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 정예 인력 다 잃게 생겼다고. 차라리 훈련 기간 동안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농담 섞인 푸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과 착잡함이 배어 있었다. 케이트 상사는 이 모든 소동을 한심하다는 듯 지켜봤다. 그녀는 사랑 따위에 발목 잡혀 자신의 경력을 내팽개치는 동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그 상대가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 남자라는 사실은 그녀의 비웃음을 자아냈다. 고작 그런 남자들 때문에 평생을 바친 군대를 떠난다고.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그런 나약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피 대신 항공유가 흐른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준사관 계급인 주임원사가 되어 모두의 머리 위에 서는 것이었다. 사랑, 결혼, 임신 같은 단어들은 그녀의 인생 계획표에 존재하지 않는 불온한 단어들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비번을 맞아 혼자 서울 시내로 향했다. 다른 동료들처럼 이태원의 시끄러운 술집을 전전하는 대신 그녀는 고요한 한강공원을 찾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며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텍사스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익숙한 그녀에게 이 정도의 흐린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아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견고한 확신과 오만한 자존심이 불과 몇 시간 안에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땅의 한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서울의 하늘은 그녀의 오만한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 조깅으로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는 기분 좋은 수준이었다. 케이트 상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자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비를 피해 황급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펼치고 종종 걸음으로 뛰는 그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이까짓 비 좀 온다고 저렇게 호들갑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비웃으며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고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하지만 불과 10여 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수직으로 꽂히기 시작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비의 한강의 수위는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었다. 강변 산책로는 이미 흙탕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군화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첨벙거리며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흘깃본 화면에는 호우경보, 하천 범람 위험,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가 겪어온 실전에 비하면 이 정도의 자연재해는 그저 성가신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잠수교 아래의 터널 같은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지만 지금은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다. 빗소리는 교각에 부딪히며 더욱 거대한 소음이 되어 사방을 울렸다.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상류에서 밀려온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제방을 넘어 거대한 파도처럼 공원을 덮쳤다. 으악! 물이 넘어온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케이트 상사가 있던 교각 아래 공간으로도 엄청난 기세의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다. 성인 남성조차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급류였다.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어떻게든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 발버둥 쳤다. 특수부대에서 생존 훈련을 이골이 나게 받았던 케이트 상사는 침착하게 주변 지형을 살폈다. 그녀는 교각을 지탱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물을 향해 헤엄쳐갔다. 하지만 거센 물살과 함께 떠내려오는 온갖 부유물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뭇가지, 쓰레기, 심지어 공원에서 뽑혀나온 벤치까지 그녀를 위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간신히 구조물에 다다랐다. 손을 뻗어 콘크리트 표면을 잡으려던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거대한 폐타이어 뭉치가 그녀의 다리를 강타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다리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어 물 위로 떠오르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의 통증과 무겁게 젖은 옷이 그녀의 몸을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차가운 흙탕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의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에도, 이라크에서 급조 폭발물이 터지던 순간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공포였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 기술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정신 차려요. 숨 쉬어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기침을 하며 입안에 흙탕물을 뱉어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는 한 손으로 교각의 철제 난간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군복을 움켜쥔 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강렬했다. 그는 주변에 떠다니는 굵은 밧줄을 발견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난간에서 손을 떼고 밧줄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밧줄을 잡아 자신의 몸과 그녀의 몸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수십 번은 해본 일처럼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밧줄의 한쪽 끝을 교각 난간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둘러엎었다. 꽉 잡아요. 그의 짧은 외침과 함께 그는 오직 팔의 힘만으로 밧줄을 잡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팔뚝은 단단한 근육으로 터질 듯했고 등 근육은 거대한 산처럼 꿈틀거렸다. 케이트 상사는 그의 등에 엎인 채 그저 그의 목을 부서져라 끌어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이 한국 남자의 등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풍기는 젖은 옷의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둘러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친 숨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소리로 들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한국 남자의 등이 지금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선우였다. 대한민국 해군 해난 구조전 때 SSU에서 중사로 전역한 예비역이었다. 바다의 재앙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의 몸에는 수많은 훈련과 실제 구조 활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전역 후에는 작은 산업 잠수 및 안전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몸과 정신은 여전히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한강 다리의 수중 구조물 안전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그는 자신의 장비 트럭 안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제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물에 휩쓸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트럭에서 자신의 예비 구조 장비인 밧줄과 구명조끼를 챙겨들고 망설임 없이 재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케이트 상사를 무트로 끌어올렸을 때 그녀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선우는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축 늘어진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옷을 찢어 부러진 다리에 임시 부목을 대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119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은 교각 위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선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그의 능숙한 응급처치와 매듭법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구조대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선생님, 혹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십니까? 한 구조대원의 질문에 그는 예전에 비슷한 일을 좀 했습니다. 라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케이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떠올렸다. 그의 강렬했던 눈빛, 단단했던 팔뚝, 그리고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던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폭우로 인한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실려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외국인인 그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겹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흠뻑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박선우였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그녀가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는 조금은 서툰 영어로 물었다. 괜찮아요?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의 등장에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고통과 불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의사를 찾아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사의 진단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그의 통역 덕분에 케이트는 자신의 상태가 정강이뼈 복합골절이며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술 동의서 작성부터 부대 연락까지 모든 절차를 묵묵히 도와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낸 보호자처럼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취에서 깨어난 케이트는 깁스를 한 채 낯선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옆 간이 의자에는 박선우가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비에 젖었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곱상한 한국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얼굴 곳곳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들은 그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잠든 그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그때 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깼어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의 질문에 케이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을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선 선장이었고 거친 바다에서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군더더기 없이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케이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오만한 편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진짜 강함이란 군복을 입고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경멸했던 이 땅의 한 남자 앞에서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다. 케이트 상사의 부상 소식은 부대에 발칵 뒤집혔다. 주한미군이 민간인에게 구조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정예 전투 요원이 폭우에 휩쓸려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부대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였다. 여단 주임원사는 직접 병원을 찾아와 그녀를 문책하듯 캐물었다. 오스틴 상사,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그런 위험한 곳에 있었던 거지? 그녀는 차마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부대에서는 그녀를 군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수술 직후라 이동이 어렵다는 한국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당분간 한국 병원에 입원해 있기로 결정되었다. 박선우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하루 이틀을 넘어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그는 케이트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며 햄버거나 피자를 사오기도 하고 병원 생활이 답답할까봐 최신 영화가 담긴 노트북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의 배려는 세심하고 따뜻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앞에서는 그녀도 더 이상 강인한 미군 상사일 필요가 없었다.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편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판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머리를 감겨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질색하며 거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케이트는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끔찍했던 경험과 자신의 인생 목표에 대해 털어놓았다. 선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SSU 시절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케이트는 그가 얼마나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무심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군대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라면 최고의 군인이 되었을 텐데.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군대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죽이는 법을 더 많이 배우니까요. 저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케이트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그동안 쌓아왔던 견고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만나왔던 그 어떤 미국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이와 단단함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여자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지도 않았다. 그는 케이트 오스틴 상사가 아니라 그저 인간 케이트로 그녀를 대했다. 그의 눈빛에는 편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투박한 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줄 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심장이 예고 없이 거세게 뛰어내렸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경멸해왔던 한국 남자에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 선우는 병실을 찾아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헬리콥터 모형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다시 하늘을 날게 될 날을 기다리며 만들었어요. 그의 말에 케이트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아무도 그녀가 다시 조종관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해주지 않았다. 부대에서는 그녀의 부상을 골칫거리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꿈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선우 씨,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케이트는 성급한 고백을 후회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나도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당신 생각만 났어요. 그의 대답은 그녀가 꿈꿔왔던 그 어떤 말보다 더 달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녀의 강철 같던 세상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케이트가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이었다. 그녀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그녀를 구해준 남자가 평범한 시민 영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더욱 자극적으로 와전되었다. 결국 그 강철 같던 오스틴 상사도 별 수 없었군. 한국 남자한테 목숨도 구하고 마음까지 줘버렸다며. 식당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훈련장에서도 그녀의 등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주먹을 날렸을 테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부러진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우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동료 여군들의 질투 섞인 시선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케이트처럼 한국 남자와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케이트가 자신들과 같은 분류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를 시기했다. 좋겠네, 오스틴 상사는. 목숨 구해준 영웅이랑 연애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데. 그들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케이트는 부대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박선우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와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그는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케이트, 다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대 지휘부에도 보고되었다. 여단장은 케이트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스틴 상사, 자네에 대한 소문 들었네. 사실인가? 케이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박선우 씨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최근 우리 부대에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 나는 자네가 중심을 잡아주길 바랐는데 실망이 크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케이트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부대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선우는 자신이 만나본 그 어떤 남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차가운 계급장 앞에서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주말이 되자 케이트는 외출 허가를 받아 선우를 만났다. 그녀는 부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선우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해변에서 그는 케이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케이트,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줘, 케이트.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 당신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케이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책임감 때문에 혹은 자신을 동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책임감 때문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결심은 부대 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트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찔했다. 그녀는 그토록 경멸했던 임신에서 전역하는 여군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 것이다.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은 군 규율상 심각한 위반 행위였다. 그녀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고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때 선우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초췌해진 그녀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케이트, 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군대가 당신을 버려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아. 우리 아기도 나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전부야. 그의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군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미합 중국의 군인이 아니라 박선우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군번줄을 끊어내고 전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온 케이트에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지난 10여 년간 그녀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던 엄격한 규율과 명확한 지휘 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울리던 기상나팔 소리 대신 이제는 언제 눈을 떠야 할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다. 그녀는 박선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완벽한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군인 케이트 오스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불명의 이방인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지?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한국의 주부도 아니잖아. 정체성의 혼란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심해진 입덧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선우는 그런 그녀를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일을 줄이고 최대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그녀가 먹고 싶어하는 미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이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의 동정과 배려가 오히려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종종 혼자 방에 틀어박혀 아프가니스탄 시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헬리콥터 조종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사진 속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여자는 지금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케이트, 당신은 몸을 움직일 때 가장 활기차 보였어. 혹시 운동 같은 거 다시 시작해 볼 생각 없어? 임산부에게 좋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들 말이야. 처음에는 이 몸으로 무슨 운동이야. 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산전 필라테스 학원을 알아봐 주었고 케이트는 반신반의하며 체험 수업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매트 위에 선 그녀는 잊고 있던 희열을 느꼈다.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강인한 체력과 유연성은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필라테스의 정적이고 섬세한 동작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자신의 몸과 교감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놀라운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필라테스 강사는 케이트의 남다른 운동신경과 완벽한 자세에 감탄하며 혹시 전문적으로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회원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신체 조건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강사의 칭찬에 케이트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군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선우와 상의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지원할게. 그는 즉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회의 등록 절차를 밟아주었다. 도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해부학, 운동생리학, 재활의학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전문 용어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졌다. 특히 모든 교재와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사전을 찾아가며 의학 용어와 씨름해야 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선우가 곁에서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학습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저녁마다 서툰 발음으로 전문 용어를 읽는 그녀의 옆에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고 직접 실습 모델이 되어 그녀의 동작을 교정해 주었다. 그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케이트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란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꿈을 위해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케이트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 케이트 오스틴이 아닌 인간 케이트로서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첫 번째 성취이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희망의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프가니스탄의 상공을 날던 그 시절처럼 다시금 강렬한 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만삭의 몸인 외국인 여성을 강사로 채용하려는 필라테스 학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출산하고 몸조리 다 끝낸 뒤에 다시 오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케이트는 다시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때 또다시 선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학원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가 직접 시작하면 되잖아. 요즘은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보는 건 어때? 그의 말에 케이트는 눈을 반짝였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직 미군 상사의 전사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그녀는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자신이 왜 군복을 벗고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전직 블랙호크 도어 거너,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필라테스 강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독특한 이력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선우도 함께 등장했다. 그는 케이트의 어설픈 한국어 발음을 옆에서 교정해주거나 엉뚱한 필라테스 동작으로 웃음을 유발하며 영상에 재미를 더했다. 강인한 여전사 아내와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한국인 남편의 조합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다. 군인 체력 회복을 위한 코어 강화 필라테스, 한국 남편과 함께하는 커플 스트레칭, 임산부를 위한 통증 완화 운동 등 그녀가 올리는 콘텐츠는 기존의 필라테스 영상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특히 그녀의 군 경험을 녹여낸 체계적인 지도 방식과 포기하지 마라. 당신 안의 전사를 깨워라. 와 같은 특유의 동기부여 구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계정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이어 개인 온라인 수업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방 한쪽에 매트를 깔고 웹캠 하나만으로 자신의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수강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지도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케이트의 성공 스토리는 캠프 험프리스에도 알려졌다. 그녀의 영상을 본 다른 주한미군 여군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그들은 케이트가 단순히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군대를 떠난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스러운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한국 남성과의 관계를 숨겨야만 했던 여군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오스틴 상사도 해냈잖아. 우리라고 못할 거 없어. 부대 내에서는 케이트 따라 하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녀처럼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밝히고 전역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여군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대 지휘부를 또다시 고민에 빠뜨렸다.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막고 억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 대신 케이트 오스틴 상사를 롤모델로 삼아 성공적인 한미 커플의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케이트는 의도치 않게 한미 양국의 문화 교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듯 군대를 떠난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거대한 조직의 낡은 관행에 균열을 일으키는 진정한 선구자였다. 자신의 영상 아래 달린 수많은 응원 댓글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출산 후 케이트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육아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군 시절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산후 회복 전문 필라테스 클래스를 새롭게 개설했다.
군인 출신으로서의 강인함과 엄마로서의 부드러움을 결합한 그녀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전국의 산모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녀의 클래스는 단순한 운동 시간을 넘어 엄마들이 서로의 육아 고충을 나누고 위로받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특히 군인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케이트는 든든한 멘토이자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외로움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활동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케이트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편견과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거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신중하게 작성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었는지, 그리고 한 번의 사고와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은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초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많은 주한미군 여군들이 익명으로 공감의 댓글을 달았다. 당신의 글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관계를 부끄럽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그들은 케이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선우는 그런 케이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야.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당신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최고의 문화대사야. 그의 격려에 케이트는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가 근무했던 미 제2전투항공여단 본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다. 내용은 한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이었다. 강연의 제목은 편견을 넘어 마음을 잇다였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케이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에게 넘어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그녀가 이제는 한미 문화 교류의 성공 사례로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았던 그곳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여성 리더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금이 환영하게 된 셈이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집에 돌아가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기나긴 전쟁은 이제 끝이 나고 있었다. 강연 당일 케이트는 선우 그리고 품에 안은 아들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의 정문을 통과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집과 같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초청된 강연자, 즉 손님이었다. 강연이 열리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한미 장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중에는 과거 그녀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동료들의 얼굴도 보였다. 케이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과거, 한국과 한국인들을 얼마나 얕보고 무시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선우를 만나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유머러스했고 때로는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그녀가 아들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 아이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인의 피와 한국인의 피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증오와 편견이 아닌 사랑과 이해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당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젊은 미군 병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오스틴 씨,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바친 군인의 명예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을 말입니다. 케이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책임감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 자신과 제 사랑,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과거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동료들이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었던 동기 상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케이트 아니, 오스틴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강해지려고만 했던 당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군요. 동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케이트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선우와 아들을 향해 걸어가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서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부대는 한미 커플 장병들을 위한 문화 이해 교육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이 거대한 조직의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연 것이다. 그녀의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공식 언론과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방송 출연 요청과 인터뷰 제의가 쇄도했고 그녀의 온라인 필라테스 채널 구독자 수는 수십만 명을 넘어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물에서 건진 사랑, 철책을 넘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케이트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정착을 돕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선우는 아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잠시 접고 재단의 실무적인 운영을 도맡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내를 지원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아들 노아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노아는 엄마의 푸른 눈과 아빠의 검은 머리카락을 똑같이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두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케이트가 죽음의 문턱에서 선우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케이트는 문득 선우에게 말했다. 가끔 생각해봐. 만약 그날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선우는 잠든 노아를 고쳐 안으며 미소 지었다. 글쎄, 나는 아마 지금도 혼자 외롭게 바닷속이나 뒤지고 있었겠지. 당신은? 아마 지금쯤 아프가니스탄 어디쯤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국적도 문화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케이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들려왔다. 미 국방부 여성 리더십 위원회에서 그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순회하며 여군들의 권익 향상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군대를 떠난 전역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합중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시대의 여성 리더가 된 것이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정성 넘치는 사랑을 살아가며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파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강물 위로 뜬 달이 그들 가족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